예, 송주로 변호사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진행이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체도 없고 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예정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어져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변론의 순서는 먼저 국회의 봉쇄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총 2.5km이고 또 출입문이 7개이며 또 각 건물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출입 봉쇄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병력을 우선 출동시켜 놓고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군 병력의 동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정의하였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국회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고 김용현 장관은 증언하였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사여단장과 부부 동반 회식까지 하는 등 계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수방사 간부들도 퇴근 후에 개인 정비, 육아, 회식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특전사는 일가 이후 간부들이 모두 퇴근을 하였고 특전사가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소집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707 부대장 김현태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전에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저녁 안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지시받기는 하였지만 실제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갔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계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40개 기동대는 즉시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계엄 발령을 한 일시만 보아도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의 기간이었기에 많은 수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의원회관에 있었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서울과 그 인근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하고자 했다면 계엄 발령을 토요일 새벽으로 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다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지역구로 내려간 후여서 신속히 국회로 돌아온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위해서 충분한 병력 동원을 준비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약 7,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외곽 봉쇄만 5,000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문 하나만 봉쇄하는데도 5개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개 기동대면 약 300명의 경찰 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국회 봉쇄에는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규모의 병력 동원을 사전에 준비하려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피청구인에게 과거의 계엄 사례를 얘기하면서 1군단, 7군단 병력 5만에서 6만이
동원된 바 있다고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국민 호소형 또 메시지형 계엄을 설명하면서 보병 2개 중대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은 280명만을 동원하고 또 간부만 동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고 또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계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 본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엄 발생 후에 최초 출동한 병력의 규모와 또 도착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계엄 발령 1시간 내에 출동한 군 병력입니다. 특전사가 96명, 그리고 수방사가 41명 최초 출동했습니다. 최초 출동한 군 병력은 합쳐서 137명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에 계엄해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홍장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방첩사에 의해서 정치인 체포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받지 계엄하는 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하였듯이 홍장원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긴밀한 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홍장원에게 대뜸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과거 국정원 수사를 3년 동안 하였고 또 국정원 인사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 체포를 지시하려 했다면 해외 담당인 1차장인 홍장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체포 자체의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에게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시 참석한 국정원장을 보고 국정원장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 사무를 국정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해외 담당 1차장의 홍장원에게 연락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사무를 상의하려 했다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어 왔습니다. 또 2번에 걸친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여러 번 위증을 하였습니다. 메모의 작성 경위라든지 메모의 작성 주체, 메모의 기재 내용, 메모를 기재한 장소, 메모의 종류, 1, 2차 축차 검거 지제, 방첩사 지하구금 시설, 기재 등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메모의 가필 주체가 홍장관이 아닌 민주당 박선원 의원으로 의심된다는 필적 감정까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홍장원은 대통령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격려자를 받는 것을 귀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개입으로 경질 통보를 받자 대통령과의 통화를 여인영과의 통화와 연관시켜서 정치인의 체포 지시로 조작하여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 공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첩사가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유영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본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법관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 또는 시도 여부는 피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방첩사가 실제로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과 여인영은 모두 공통되게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절대로 체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조지호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위한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을 부탁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조지호에게 명단을 불러줄 때 체포라는 단어 자체를, 용어 자체를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 역시 2024년 12월 9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위치 확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앞에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인영이 실제로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 중령은 방첩사에서 경찰과 협조를 하였던 단일한 창구였습니다. 국민의 중령은 검찰에서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체포조 또한 조를 편성하다 보니 나오게 된 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과도 통화 시에 체포 언급이 없었고 계엄이라고 해도 방첩사가 민간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란 등 극히 일부 번제만 가능하고 혐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관이 있는 기관이 체포하고 방첩사는 그것을 인계받아 이송, 구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정의련은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회에 출동한 자로서 당시 출동을 할 때 체포를 위한 수갑도 없었고 또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라는 말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박창규는 검찰에서 체포, 구금과 같은 말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방첩사 인원들로부터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정창훈은 검찰에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체포 명단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였고 검찰 윤승영은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이현일은 검찰에서 당시 국민의 방첩사 중령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어디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국민의 중령이 체포 등의 임무 수행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사에 가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5명의 추가 연력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국회에 가서 체포를 위한 것이 아닌 안내 역할을 할 인력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강상문, 방진환 역시 검찰에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정치인 법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가업에 덧붙여 추정된 가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해진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형사들이나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임무를 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